지난 2월 14일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실사격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천무의 사격 장면을 생생한 영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천무의 수는 무려 90대, 첫 사격 시험이 진행된 시기가 작년 12월이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폴란드가 보유한 천무는 72대에 달했는데 왜 폴란드 천무의 실전 사격 훈련은 이토록 늦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천무의 성능이 매우 뛰어난 까닭이었습니다. 사격 훈련이 실시된 곳은 폴란드 우스트카의 중앙 공군 훈련장입니다. 문제는 우스트카 훈련장이 천무 미사일의 사거리를 충족시켜주기에 다소 협소했던 훈련장이었다는 것인데요. 토울 안에서 열린 국제포병회의에서 폴란드 관계자는 우스트카 훈련장이 최대 80km의 사거리를 지닌 무기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개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천무의 사거리에 맞춰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훈련장의 최대 사거리는 약 20km에 불과했는데요. 천무의 핵심 미사일로 꼽히는 한국명 천무, 폴란드명 CGR-80 유도 로켓은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해 기존 훈련장을 개량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폴란드 군사 칼럼니스트 데브그라이스는 우스트카 사격장에서 진행된 호마르케의 로켓 시스템의 성공적 발사는 폴란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다. 역사적으로 인프라의 한계와 기술적 격차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폴란드는 첨단 유도 미사일 기술을 통합하면서 이제 80km가 넘는 첨단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 감격스럽고 웅장한 폴란드 천무의 실제 사격 영상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Oczywiście Homarka odgrywa bardzo dużą rolę w obronności Polski, ze względu na to, że jesteśmy w stanie wykonywać zadania wyższych przełożonych z dużą precyzją, strzelać na duże odległości i po prostu skutecznie odstraszać w dalszym ciągu potencjalnego przeciwnika. 역사적으로 폴란드의 미사일 기술 및 실사격 시험 능력은 제한된 인프라와 소련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구식 시스템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토치카 발사대가 철수하면서 폴란드의 로켓 전력은 사실상 해치되었고 이로 인해 폴란드의 방어 능력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죠. 이 공백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폴란드의 실사격 미사일 훈련 능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천무를 통한 오늘날의 성과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 통합과 폴란드 로켓 부대의 재창조를 의미하는데요. 즉 폴란드의 방어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유럽 내 국방 생태계에서 최고의 화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하게끔 해줬다는 것입니다. 나토가 보유하고 있는 에메랄스는 미국의 M270과 하이마스, 독일의 플러스, 그리고 프랑스의 LRU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독일 플러스와 프랑스 LRU는 아직 수출 이력이 없으며 자국에서도 양산 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죠. 이로 인해 현재 폴란드보다 많은 수의 에메랄스를 가진 국가는 없는데요. 특히 300대의 천무를 보유하게 된 폴란드는 지난 2022년 7월 하나와 7조 원 규모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1월 천무 218대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2014년 4월 2차 실행 계약에서 천무 72대 발사대와 CGR-80 그리고 게임 체인저 미사일인 사거리 290km의 CTM-290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러전을 통해 유럽에서는 장거리 포병 체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포병은 수세기 동안 전장의 신으로 불려왔으며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우 전쟁은 한국전과 베트남전보다 더 많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는데 이들 사상자의 약 80%가 포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에서 러시아와 1000km에 이르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육상 전선에서 적의 진격을 막고 전쟁의 우세를 가져오기 위해선 포병의 역할과 성능이 매우 중요하죠. 이에 이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K9을 구매하면서 장거리 포병 체계를 확보해놨는데요. 여기에 천무와 같은 에메랄스도 도입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독일 레오파르트 2AA 주력 전차 18대에 대한 추가 구매 옵션을 포기하고 대신 방공 및 장거리 사격 능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장거리 타격 수단에 16억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군사 예산의 4분의 1을 장거리 화력 수단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인 한노 페부크루는 미국의 대표 에메랄스인 하이마스의 늦은 납기를 콕 집어 비판하면서 반대로 한국의 천물을 콕 집어 대체 구매할 수 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의 생산 지연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답변을 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몇 달 안에 다른 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노 페부크루는 금요일 미네 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나는 미국 정부가 하이마스의 생산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서는 납품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빠른 생산 라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터키 로켓산의 칸과 이스라엘 및 독일의 플러스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토론에서 페부크루는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K-39 천무만 언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늦어질 경우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 전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는 납기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 매체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 분석 결과 대만은 하이마스를 받기 위해 평균 4.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중동은 3년, 유럽은 3.6년, 인도 태평양은 4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1차 본계약 이후 2025년 1월 25일 18대의 발사대가 현지에 도착하면서 현재까지 90대가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조기 납품되었습니다. 단 2년 2개월 10일 만에 90대, 일수로 따지면 802일, 약 8일당 한 대씩 천무를 받은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각 물량이 선박으로 배송되는 기간 30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친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언급하면서 관심을 내비치는 것이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K9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또 가장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7일 4,600만 유로의 중고 K9 자주포 12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에스토니아인데요. 당시만 해도 K9이 유럽에 수출된 이력이 많지 않았는데 핀란드가 K9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의 합의하에 에스토니아의 계약 조건을 공유하고 공동 구매를 제안한 뒤 그때부터 핀란드와 비슷한 기후 지형 조건을 갖춘 에스토니아도 K9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토니아는 12문을 중고로 사들여와 우선 현지 적응 가능 여부를 따지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20년 8월 놀랍게도 에스토니아는 6문의 추가 구매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2년간의 실전 배치 과정 중 에스토니아 현지 포병 장교들의 극찬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에스토니아 총 현역병의 숫자가 1개 사단 규모인 17,500명 뿐이고 현역 포병대대도 1개뿐이라 18문이면 충분해 보이는 숫자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스토니아는 또 한 번 세 번째 추가 구매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월 14일 카르몬사르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 총괄은 현재 보유 중인 18문 이외에 추가 18문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정말 애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지난 1월 28일 한국에 방문한 에스토니아 페부크루 장관은 에스토니아군이 운영 중인 155mm 견인포 24문을 모두 K9으로 교체하고 보유 중인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전량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온 것은 K9 자주포 추가 도입 외에 다른 포 무기체계 즉 천무에 관심이 있어서다 라고 했죠. 폴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토니아도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 유럽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동유럽 최전선 국가로 분류되어 빠른 군비 증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본토와 그리고 폴란드는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또 사실상 제2 멀티기지인 벨로루시아 맞붙어 있죠. 나토에서도 이들 최전선 동유럽 국가들을 따로 분류해 EFP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요. EFP란 전방 주둔 강화라는 뜻으로 동부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에 전진 배치된 군대입니다. 이처럼 동유럽 국가들은 언제나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늘 빠른 납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이 만든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단순히 빠르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가격 경쟁력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유지보수 지원 거기다 유사체계 중 최고의 성능까지 지닌 팔방미인 한국산 무기니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얼마나 빠르냐면 심지어 국가번호도 빨리다. 한국 무기가 들러리라고? 그드니아 항을 봐라.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와 중동을 넘어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방부라고 불릴 만큼 우수한 포병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포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K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국의 포병체계인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무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고
있고 또 실제 운용하는 병사들에 의해 극찬을 받으면서 추가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7일 석종건 방사청장은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천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세계시장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같이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세계시장을 휩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역시 포하면 한국, 한국하면 포죠. 특히 노르웨이 현지 매체를 통해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MLRS를 도입할 예정인 노르웨이가 도입에 앞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MLRS를 초청해 미사일 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 무기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매체들은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하면서 변수가 없다면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기사 제목 역시 노르웨이 미사일 대회에 한국, 독일을 초청하다라고 선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의 전차수주전 당시를 회상하면서 K2 표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치권의 개입으로 레오파르트 전차가 선정된 것처럼 천무 역시 들러리로 서는 것일 수 있다며 처음부터 미사일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해외 수출 이력이 없던 K2 전차와 현재 천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 수주 사업대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로 꼽히는 독일의 플러스의 경우 현재 운용되는 수량이 40대 정도인 반면 천무 같은 경우 유럽에서만 운용 예정 수량이 300대 가량 되고 같은 포병 체계인 K9 자주포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2017년 23문의 K9 자주포와 6대의 K-탄 탄약운만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 포병들에게 극찬을 받은 뒤 추가 구매 실행 옵션까지 발행하여 4문의 K9과 8대의 K-10 탄약운반 장갑차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지난 18일 경남 항구에서 선적되어 2015년 2월에 도착하기로 하였죠. 사실 핀란드 역시 K9 자주포 추가 구매 옵션을 발행하여 물량을 확보하였고 루마니아 역시 발빠르게 K9 자주포를 도입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포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 초기 사거리 40km의 자주포가 작전의 승패를 좌우했다면 현재는 사거리 80km 이상의 다연장 로켓포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매체에 따르면 쿠르스크 방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 군대대가 집속 탄두를 발사한 하이마스에 의해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선 감청과 드론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매체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쌀을 대가로 받은 북한군 장병들은 현대적 체계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전투 경험을 체득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이 영원히 전장에 잠들어버려 동료들에게 그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발도 쏠 시간도 없이 북한은 드론과 하이마스 시스템의 현대적 전투 능력을 아직 구현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시나에서 싸우고 있는 북한군에게는 또 다른 탈출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전단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기를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항복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들고 투항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드론과 MLRS 유도 미사일 및 집속탄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좀비처럼 달려들어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군인의 육성이 전해졌습니다. 마크루스 하사는 200명 정도가 우리 기지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드론이 오가는 가운데 총을 쏘며 좀비처럼 다가왔다. 우리에겐 손쉬운 표적이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처음 접해보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 그리고 심지어 그 북한의 도움마저도 절실한 러시아의 황당 무기한 콤비네이션은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극심한 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북한산 122mm 평사포와 북한산 OF-472 포탄도 사용 중인 것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산 포로 중무장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럽 국가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한국에서 포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 폴란드 네티즌의 댓글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배송 속도를 생각하면 친도 오신주의 동인들은 이런 뉴스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28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한 K9 자주포 천무 발사대 K2 전차 납품 소식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한국은 무려 계엄령과 탄핵 전국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완벽한 납품을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 물량 2차분까지 올해 조기 납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K2 전차 도입 물량은 이미 배송이 완료되어
이번 7대를 포함 총 84대의 전차 대대를 갖추게 된 폴란드이며 또한 K9 자주포의 경우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어 현재 136문의 K9 A1을 보유해 1차 계열 64%가 인도 완료되었고 호마르 K의 경우 72대의 발사대가 인도되어 전체 1차 물량 중 33%가 납품되었습니다. 특히나 첨우 발사대의 경우 내년에 인도될 물량 2차분이 이번에 조기 납품되어 폴란드 국방차관이 놀란 반응을 보였죠. 하면 한국산 무기가 아닌 유럽산 무기를 채택한 국가들은 기약 없는 납품 일정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프랑스 세자를 구입한 체코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 아직 단 한 대의 자주포는 물론 프로토타입조차 받지 못하여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제조사인 넥스턴은 체코군에게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아직 조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이와 관련 체코 국방부는 자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체코 네티즌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체코의 상황은 이후 폴란드와 매우 비교되는데요. 폴란드는 2022년 7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첫 24문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무려 131문의 자주포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즉시 사용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전장에 투입되는 시점이 늦어진다면 그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무기의 납품 속도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고 이 관점에서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납품, 우수한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산 무기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들러리로 여겨졌죠. 초기에는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거나 기술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뒤집고 한국은 방위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대체제가 아닌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많은 국가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입증된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는 1분 남짓한 짧은 쇼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쇼츠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폴란드 국방부가 신 정권의 장관으로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소개된 무기 영상이었다는 점인데요. 현재 폴란드 국방부 채널에는 무기 계약 체결 소식을 다루며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연설 영상만 올라오는데 유일하게 해당 쇼츠에는 K2, K9 천물을 중심으로 쇼츠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신정권에서도 한국에서 구입한 무기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에는 극구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겠다고 했던 정치인들도 현재는 그러한 주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폴란드 군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한국산 무기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통해 세계 방산 시장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방산 강국과의 무기 수출 전쟁에서 전혀 뒤처짐 없이 경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기들. 이전에는 최적의 무기는 한국산, 최고의 무기는 외산이라 했다면 현재는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고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주문 후 바로 보내는 진정한 로켓 배송. 유럽을 대표하는 중국 전문가 중 한 명인 알리시아 헤레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의 행보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만 주변 공역에 진입한 중국군 항공기의 수가 작년 5월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이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라이 총통 취임 이후 대만 주변 공역에 진입한 중국군 항공기는 하루 평균 10.6대로 차잉원 전 총통의
총통 시기에 봤을 때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화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고 주변 해상로로 봉쇄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무역 물동량의 43%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해양 감시 체계인 SOSUS 수중 음향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 후 대규모 잠수함을 운용한다면 이들은 SOSU에 탐지되지 않은 채 필리핀해와 태평양으로 접근할 수 있어 동남아시아 및 한국과 일본의 해상교통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뒤흔드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유명 배우이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왕대륙이 병역 기피 혐의로 구속된 것인데요. 게다가 왕대륙뿐만 아니라 대만 최고 명문대 학생 수십 명도 함께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언론들은 자국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국민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는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보도하였죠. 是涉嫌买的假病例来逃兵役，那么呢，今天呢是遭到检警来带回讯问。那么其实稍早在今天下午1点50分左右的时候，他人已经来到新北地检署来进行复讯了。其实呢，面对大批的媒体问他说为什么要来逃兵役的时候呢，他没有多做任何的回应，随即呢就被带到地检署里头，稍后呢就要来进行相关的复讯了。不过也有人好奇，好像有一些很大咖的明星没有听过他们当过兵啊，原来是因为身体的一些因素。像是天王周杰伦，他因为有僵直性脊椎炎，所以免疫不用当兵。他曾经说，一旦僵直性脊椎炎发起来的时候，必须要靠吃药打针才有办法撑过去。至于罗志祥是有心脏的问题，他有2尖瓣闭锁不全，所以也是免疫的。像是艺人陈柏霖，则是因为气喘还有血压的问题免疫。不过看到在韩国，在韩国的艺人反而是要去当兵才有办法获得大众的支持。如果你刻意去逃兵，就会获得舆论的抨击。因为韩国对于兵役的问题相当的敏感，要是你打拼演艺事业不去当兵，恐怕让心路直接中断。过去像是宋承宪，他就曾经被曝用假尿液假装自己有肾病来逃兵，后来是向大家道歉，那么他的心路也一度受阻，后来才又翻红。反观金秀贤呢，他在2013年因为来自星星的你爆红，但是他在2017年仍旧去当兵，当了1年9个月，退伍之后呢，人气反而居高不下。广告的酬劳比起他入伍前还要更多。 최근 한 외신은 세계적인 K-pop 스타 BTS의 군복무는 한국인들의 강한 자국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에서는 아무리 인기가 많고 재산이 많아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특유의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포브스가 선정한 2025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프랑스와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로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과 대량 생산체계 그리고 특히 정규군을 비롯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엄청난 숫자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총기 사용법을 익힌 국가인데요. 또한 군대를 전역한 지 오래된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 발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상황은 다릅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바로 눈앞에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방위에 대한 의지는 부족하며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무력 침공을 옹호하는 대만인들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데요. 일본의 한 방송사가 대만 현지에서 중국의 무력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되돌아온 대만인들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我们接待了好多的中国大陆的客人。知道他们住民说非常的有礼貌，说话也没有像以前那么大声。虽然有点紧张，可是我们还是期望他们能够来。这一点我们倒是没有想的那么严重。其实他不用什么武力，比方说能源的问题，你没有能源，你断了台湾的一些能源的问题，整个台湾就完蛋了。那我想这个。不必要啦，就是大家都是同文同种，同文同种都是从大陆来。我们的祖先也是，我是第10代，我从福建南安来，不用再那么搞得那么紧张啦。我是不要那么紧张啦，把那个就是说大家多多来往啦，来往久了以后大家都融合在一起了啦，这样子啦，不要说。
发生战争或是怎么样。我的想法是这样子，一直都这样啊，就是没有变坏，就算是好的吧。这么怎么说？其实要用武力的话有难度，老实讲，而且我们的盟友像日本、南韩、美国，就是都有表态嘛，然后也有军队在协助，所以应该是不用太担心。这个也许会，也许不会，但是我觉得说，以目前来看，大概应该双方都是蛮坚持说，就是维持现状的只是说某些程度上的，也许是言语的挑衅而已，但是实际上应该目前不构成任何的威胁上说一定要用战事来解决。也没有到习惯，因为之前还没有到，就是政党轮替前是关系还没有这么紧张，所以现在可能关系比较紧张，大家都会特别关注这个议题。现在的发展再加上全国的来说，就是全国的意识来说，应该是不。然后如果最后真的演变成像香港的情况的话，可能也不会说到非常不好，因为至少台湾还是有自己的一个自治区。有感觉最近是有比较紧张，就是哪一点有比较紧张？因为现在也要选举了嘛，然后开始就会探讨说，这次选举会不会影响到大陆未来对台湾的看法的改变？就是其实还好，但是维持就是有关系到就是我们当兵就是又会加长，我们这样从几个月4个月变1年，对，然后对从我们这一代开始，后面都要维持1年，所以之后可能会更久。这次你们有什么感觉？很烦。1年呢，1年很久。女生也有可能会当兵，对，女生可能要当兵，女生也有可能。感觉不只有我们，如果就是没有人帮助我们，就我们一个的话，那中国当然可以随时攻打我们。但现在至少有人会，至少别的国家会注意这件事情，那就比较不用担心。 대만군은 딸기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는 1981년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 군인들을 지칭하는데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매사에 무기력한 딸기 세대가 군대에도 확산된 결과이죠. 지난해 10월 26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군의 기강해이와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현역 군인은 18만 8천 명으로 매년 8만 명을 징병하고 있지만 기초훈련은 겨우 4개월에 불과하며 이후 예비군으로 편입되는데요. 그나마 4개월 훈련 중 사격수를 제외하면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며 시간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예비군도 220만 명이 편성되어 있지만 훈련이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수준이라 전투력 유지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투력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대만 군인들은 주변국의 도움만 바라고 있다며 이는 지난 여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에게 나라를 무력하게 넘겨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연상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유독 한국 군사력에 대한 폄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한 KF-21 전투기에 대해 대만의 유명 군사 전문가는 내부 부품이 모두 미국산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었는데요. 이는 자국의 안보 불감증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하며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한국이 만만한가 봅니다. 这个韩国也有在吹吗？我们刚才说硬吹，现在有韩吹吗？说自己也很棒很厉害了哈。来看到是什么呢？说到的是这个哈，南华早报说首尔宣布喽，我们有一个4.5代的战斗机叫做 KF-21啊，获得了许可量产，2024到2028要来造40多架，然后就开始吹哦，说我们这个出口就会对成中国大陆的 FC-31战斗机的出口成为强大劲敌，还说我们呢这个韩国版的KF-21呢会升级成5.5代战斗机，然后呢现在就美俄中国大陆造出5代机嘛，他现在说自己是5.5代机，然后韩国有智库的老师就说，尽管它是4.5代机啊，但是它有5代机的设计，但你就不是5代机啊，还说自己是要变成5.5，然后呢这个美国就开始吹了兰德公司，它很有知名度的公司，他说加入这个战斗那当然北京会不高兴啦，那南韩具备有应对呢中国大陆战机的威胁，也明显对于北韩有空优的能力。你看看数量，就算你是4代半了，或者是你号称5代，歼20已经到200-400架，对，将来要生产到1000架，数量多，数量也是会是所以今天你看到韩国能自制，不管4代半、4代、5代，
中华民国现在飞机都比不过它，要不然韩国哪有这么快？虽然有 IDF 的科研人员，但是这个气动力学看起来还是抄袭 F-22。对，那美国会为什么呢？哈，因为它用的东西都是美规的哈。比如说呢，那个你看它气动力学看起来，F-22跟韩国的就很相似。然后里面的发动机呢，你又不是自己造的，中国大陆自己造的好吗？哈，它用的是 F414的这个发动机，跟美国的部分就是也都是用同样的嘛，你都是用美国的，然后拼凑八凑，然后美国给你多点武器，哈，这个你就凑出来啦。我就问你嘛，你到4年以后才造40架，对，你这种造机的速度，你还有能外卖吗？对，都已经那么少了，生吃都不够，还外卖嘛？对，这是第一个问题。第二个，美国可以给你发动机，也可以不给你发动机。没错，这个完全受制于美国啊，被掐脖子了。而且这个飞机到底在战术上能不能产生决定性的作用，现在是个未知数。对，因为它那如果说弄出来不理想，自己也不想造，或者美国不给你这个发动机，你不是造不出来。所以这个问题不能够说是韩国自制啊。对，你技术上是抄袭的，美国不给你，你抄也没用。第二个，发动机是美国的，飞机的心脏就是发动机啊，心脏很重要啊。所以你的造机的数量只有40架，我想影响不了大局吧。对，没错。所以这个问题就是说量。你这个能我们还没经过检验，对啊，你怎么吹我都让你吹嘛，你吹了对了，有谁会信？但是你不能说你自制啊，对了，是，对不对？中国也花了很多功夫才摆脱俄罗斯的心脏这个心脏嘛，现在自己能做。你不会造心脏，你就是会被人家卡脖子。中国大陆现在已经涡扇15了这个歼20换上了中国芯，已经不一样了。那更別說歼20是1年年產量100到120架次，跟你这个韩国4年造40架，怎么比啊？我1年就已经赢你了。 안보는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주 국방이 중요한 것이죠. 유명인이든 연예인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국 남성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결국 나 자신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누군가 대신 이뤄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2월 18일 미국 국방부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 대만이 경악하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인 엘브리지 콜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가 중국의 손아귀에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도록 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2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대만이 빼앗아간 미국의 칩 사업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면서 대만 반도체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TSMC가 있는 한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온 대만인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국 안보를 타국에만 의존하는 대만에게 미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단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한국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태도는 진정으로 도움을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알아서 하든가 알아서 기든가. 오늘의 한 줄평, 중국과 대만은 섬이냐 아니냐 차이. 그래서 미래의 공군 조종사 후배들이 너무 부럽고 지금 이 항공기를 가지고도 내가 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상한 이상이다. 모든 것은.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처음으로 시험 조종사가 아닌 현역 군인이 탑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경남 사천기지에서 KF-21 후방석에 탑승하여 공중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는데요.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비행하였고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도 검증했습니다.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KF-21에 시험 조종사가 아닌 신분이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은 KF-21이 그만큼 성능적으로 높은 안전성을 지닌 기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2,800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전투 조종사이기도 한데요. 11전비와 18전비에서 F-15K, F-35A를 조종했던 그는 이날 KF-21에 탑승한 뒤 그 성능에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였죠. 성능이 너무 훌륭해서 후배들이 부럽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항전 장비들이 너무 좋아서 비행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공군 조종사 후배들이 너무 부럽고 지금 이 항공기를 가지고도 내가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상한 이상이다.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항공기가 움직이고 원하는 만큼의 파워 성능이 나오고 원하는 만큼의 에비오닉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반적인 전장에서 이 무기 체계를 얼마만큼 잘 우리 한국 공군에
통합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F-16이나 F-15의 성능을 능가하고 거의 F-35에 견줄 만한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KF-21은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무사고 1000회 비행을 달성했으며 이제 전력 배치까지 약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추가 1000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1년밖에 남지 않았다니 대단한 개발 속도네요. 이 총장의 발언처럼 차원이 다른 명품 전투기인 KF-21, KF-21의 수려한 외관과 함께 뛰어난 성능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한편 현재 카이는 KF-21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까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외신에 따르면 카이는 최근 사우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카이 관계자가 올린 SNS에는 KF-21의 사우디아라비아 버전인 킹덤스 파이터 21이라는 문구가 적힌 PT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사진은 즉시 삭제되었는데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10일 외신 보도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사우디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을 만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죠. 또한 FA-50 블록 20을 구매한 말레이시아 역시 KF-21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아스가르칸 고리만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가 이번 주 카이 사천 공장에 방문하여 FA-50 생산 라인과 함께 KF-21 관련 관료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밀리터리 네티즌들 역시 현재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이 가장 앞서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죠. 사우디와 말레이 이처럼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국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5세대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35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F-35 도입의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군사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KF-21이 꼽히고 있다는 것이죠.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과 우호적이지만 나토나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수준의 전략적 동맹은 아닙니다. 이에 기술 보안 문제로 인해 미국의 전략 자산인 스텔스기 도입이 쉽지 않은데요. 또한 F-35의 높은 구매 및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동남아 국가들에겐 부담되기도 하죠. 사우디의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이스라엘의 QME 질적 군사 우위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 중동 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가 되도록 미국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F-35, 사드, SM-6와 같은 첨단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현재 이스라엘은 F-35I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UAE나 사우디가 F-35를 도입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관계는 가자지구 점령 계획, 정착
최장민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 확대, 이란 강경책 등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중동에서의 철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4일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의자를 빼주는 행동을 취했는데 트럼프가 국가 간 정상회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기싸움을 즐기는 트럼프였는데 네타냐후에게만큼은 마치 의리된 모습을 보이면서 놀라움을 주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어쩌면 이게 트럼프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인가? 두 사람의 장기적 속셈은 뭘까? 트럼프가 누군가를 위해 의자를 빼주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와우, 이거 5차원 체스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돌연 사우디는 도입하기로 했던 프랑스의 라팔을 전면 취소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외신 인텔리전스 온라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가 제안한 라팔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잠재적으로라도 꼭 스텔스기를 구매해야 하는 사우디에게 있어 라팔은 5세대로의 성능 개량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취소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럼 사우디는 왜 꼭 스텔스기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이는 RCS 값이 높은 기존 라팔 유파와 같은 4세대급 설계는 이란이 보유한 S300 PMU2와 같은 첨단 방공망에 쉽게 탐지되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해 목표물에 반사된 신호를 감지하는데요. 이 반사 신호의 크기는 RCS로 측정되며 RCS가 클수록 탐지가 쉬워집니다. F-15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비스텔스 전투기는 RCS가 1에서 10제곱미터 수준으로 S300의 레이더에 명확히 노출되죠. S300 PMU2는 30NU-E2 탐지 레이더를 사용하며 RCS 0.02제곱미터 이상의 목표물을 200에서 300km 이상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라팔의 RCS는 약 1제곱미터로 S300이나 베이바 373에 쉽게 탐지됩니다. 프랑스는 스펙트라로 이를 보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텔스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물론 4세대 전투기들 역시 제밍 장비로 방공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지만 S300은 주파수 호핑과 다중 레이더 네트워크로 이를 무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를 시리아 내에서 입증하기도 하였죠. 러시아제 방공 체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란이기에 사우디의 스텔스 전투기 보유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라팔의 근본적인 문제는 KF-21과 달리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는데요. 라팔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에 속하는 플랫폼인데 완전한 스텔스 구현을 위해서는 공기 흡입구, 다이아몬드 추익, 무장창 내부와 RAM 도료, 구조 등 기체 설계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4세대, 4.5세대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변경해 5세대로 개량하는 건 경제성, 기술적 리스크가 매우 크죠. 이에 다스의 CEO 에릭 트라피에는 언론과 NTV에서 라팔의 5세대급 스텔스를 적용하기보다는 6세대인 FCAS, 차세대 기체 개발에 영향을 집중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에 사우디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폭은 터키의 칸, 중국의 젠35, 러시아의 수호이 57, 한국의 KF-21 정도뿐인데요. 여기서 KF-21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터키의 칸은 2023년 3월 시제기가 공개되고 2024년 2월 21일 초도 비행을 마쳤지만 여전히 개발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 구조적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랑하던 RCS 역시 예상외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칸에 공개된 설계는 외부 무장 장착 옵션과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제한된 내부 무장착만을 보여줍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이 F-35나 F-12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초도 비행 시제기는 스텔스 기능을 위한 주요 항전이나 센서가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거기에 칸의 엔진은 미국산 F-110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는 F-16과 동일한 엔진으로 5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초음속 순항이나 스텔스 배기 설계와는 거리가 멀죠. 그마저도 미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F-35 프로그램에서 S-400 구매로 인해 제외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 리스크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애초에 터키는 역사적으로도 4세대 전투기 이상의 개발 경험이 없는데요. 훈련기인 휴르젯도 개발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바로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든다는 것은 객기 아니면 거짓인 것이죠. 이에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터키 칸 프로젝트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민족주의적 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는 성능은 둘째치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도입하기 어려운데요. 이미 군사장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조달해온 사우디이기에 서방제 전투기와의 호환성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우디 무기체계는 지휘통제체계, 레이더, 무장 시스템,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죠. 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면 호환성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에서 CAA, TSA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죠. 반면 KF-21은 어떠한 정치적 리스크가 없으며
심지어 잠재적 5세대 전투기로의 개량이 확정된 전투기이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가장 적합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KF-21의 RCS는 초기 설계에서 부분 스텔스로 평가받고 있는데 F-35나 F-22보다는 높지만 F-16이나 라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에서 유래된 기체 형상 최적화, 레이더 흡수 재료 적용, 외부 무장 감수 덕분이죠. 또한 2028년 블록2에서부터는 내부 무장창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 무장은 RCS를 극적으로 낮추며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즉 사우디가 앞으로 자국 국방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다면 그 선택지로 한국 같은 국가가 또 없습니다. 늘 한국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눈부신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를 보며 감탄과 부러움 속에 늘 붙박쳐 올랐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의 탁월한 성능을 공중에서 점검해보면서 실로 뜨거운 감회를 느낀다. 20년 만에 우리가 바로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든다. 오늘의 한 줄 평. 대안이 없다고? 대안이 있잖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